오늘 리뷰할 노트북은 스위프트 엣지, 라이젠 램브란트가 들어간 에이서의 경량형 대화면 노트북이고요. 아마 LG 그램과 포지션이 겹치기 때문에 이거랑 그램 16 중에서 뭘 골라야 하냐,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이 리뷰를 많이들 보실 것 같습니다. 제가 결론을 확실히 내려드리자면, 본인이 죽어도 초경량의 4K OLED 디스플레이를 써야겠다 하시는 분이 아니라면 그냥 그램 사시면 됩니다. 그런데 은근히 그램을 싫어하시는 분들도 많고, 라이젠 램브란트에 대한 여론이 워낙 좋다 보니까 라이젠이 들어간 초경량 노트북이 실패할 리가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도 많은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저의 이 노트북에 대한 평가는 화면 품질을 제외하고는 저번에 리뷰했던 외장 그래픽 그램과 비교해서 나은 점이 없다, 이 정도입니다. 특히 발열과 소음 특성 관련은 기대에 많이 못 미쳤어요. 전 리뷰가 끝나면 이 노트북을 어떻게든 중고로 팔 생각이고, 제가 이 노트북을 거의 190만원에 달하는 정가를 주고 샀지만 다음에 한 120만원에 할인해서 판다고 해도 전 다시 안 살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런 박한 평가를 하는지 천천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구매한 제품의 스펙은 현재 한국에 팔고 있는 스위프트 엣지 모델 중 최고사양 제품으로 16인치 4K OLED 디스플레이, 라이젠 7 6850U 옥타코어 CPU, 680M 내장 그래픽, 16기가 램, 1TB SSD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윈도우 11 포함 가격으로 제가 구매한 정가 가격이 약 190만원으로 절대로 싸지 않은 프리미엄 노트북 라인급의 가격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램과 비교하면 사실 램이나 SSD 용량을 똑같이 맞춘다면 동급 스펙 기준으로는 정가는 그램이 더 비싸긴 한데요. 그램은 그 가격 그대로 사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최근에도 지마켓이나 11번가 등에서 큰 폭으로 할인 행사가 있었고요. 그런데 스위프트 엣지는 출시 기념 할인이나 사은품도 거의 없었고, 이번 할인 행사 때도 딱히 할인 안 했던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 에이서 노트북이 다 그렇듯이 큰 폭으로 가격이 떨어지기야 하겠지만, 이 영상을 올리는 현 시점에서는 스위프트 엣지는 비싼 노트북이 맞습니다. 노트북의 외관을 보면 제일 눈에 띄는 건 이 에이서 로고의 위치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본 노트북 로고 위치 중에서 제일 위화감이 쩌는 위치에 로고가 달려있어요. 다른 애들처럼 상판 중앙에 로고를 달아놓지 않은 이유가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노트북의 색상은 검정색이 아니라 진한 올리브색인데 호불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원래 밝은 색상, 옅은 하늘색 모델을 구매하고 싶었는데 한국엔 재고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색상과 로고 이외에는 그램과 거의 디자인이 흡사한데 다만 노트북의 두께는 그램보다 얇습니다. 갤럭시북 프로급이에요. 무게는 실측치 1.18kg으로 홍보하는 것만큼 가볍긴 합니다. 스펙상 1.17kg으로 그램 16보다 스펙상으로는 좀 더 가벼워서 세계에서 가장 가벼운 16인치 노트북이라고 홍보하지만 실제로는 16인치 내장 그램과 거의 동일한 무게고 외장 그래픽 그램보다는 100g 정도 더 가볍네요. 하지만 무게를 가볍게 한 만큼 노트북의 재질은 그램과 비슷한 마그네슘 재질이고, 그램보다 더 얇은 만큼 상판은 좀 더 잘 휘어집니다. 하판은 혹시라도 갤럭시북 프로 원골로 심하게 뒤틀리지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그 정도는 아닙니다. 다만 키보드 덱은 쉽게 눌려서 휘어집니다. 외관 도장 마감은 그램보다는 갤럭시북 쪽에 더 가깝습니다. 적어도 문질렀을 때 도색이 묻어나오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하판을 보면 쿨링핀 아래쪽에는 통풍구가 뚫려 있지만 히트파이프나 메인보드 쪽은 막혀 있습니다. LG 그램과 동일한 방식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램의 경우 하판을 열어서 메인보드 쪽 통풍구를 막고 있는 테이프를 제거하는 방식으로 쿨링을 조금 더 좋게 만들 수 있다는 실험들도 있었지만 전 원래 설계된 대로 테스트를 하겠습니다. 하판을 열어볼까 하고 보니까 그런데 나사 구멍 하나에 에이서 워런티 실이 붙어 있더라고요. 이걸 뗀다고 해서 보증기간에 아예 AS를 못 받는 건 아니겠지만 초기 불량 교환 등은 어려워질 거기 때문에 내가 쓰고 싶지도 않은 물건을 가치까지 떨어뜨리고 싶진 않아서 이번에는 하판 개봉은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AS에 대한 불안감은 LG 그램과 비교해서 단점으로 꼽을 수 있겠네요. 그램 내장 그래픽 모델처럼 원펜, 원 히트 파이프를 가지고 있고 SSD는 2개를 끼울 수 있으며 램은 온보드입니다. 스피커 유닛의 크기는 상당히 작아서 좋은 퀄리티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이네요. 포트 구성은 그램과 비슷한데 그램에서 마이크로 SD카드 슬롯을 빼고 USB-C 포트에서 썬더볼트 기능이 없는 정도입니다. 요즘 추세와 달리
상당히 얇은 노트북인데도 포트를 괜찮게 넣어준 게 그램을 타겟으로 만들어서 그렇지 않나 싶었습니다. 자, 입력 장치를 보면 터치패드는 좋습니다. 크기도, 재질도, 반응성도 다 프리미엄 윈도우 노트북급이에요. 하지만 문제는 키보드인데요. 키보드에 대한 평가는 워낙 주관적이긴 하지만 스위프트 엣지의 키보드는 좋지 않습니다. 키 배열에서 탱키가 없니, 방향키가 일자형이니 하는 건 전 별로 신경 안 쓰는 요소들이고, 노트북 자체가 워낙 얇다 보니까 키 트래블이 짧고 키보드 되게 잘 휘어지다 보니까 단단한 느낌도 없습니다. 제가 신형 그램의 키보드가 텅텅거리는 느낌이어서 좋아하지 않지만 리뷰에 따라서 그램 키보드는 키 트래블이 깊고 치는 맛이 있다고 호평을 받는 경우도 많잖아요. 하지만 예전 삼성 갤럭시북 이온의 키보드는 좋다고 평가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죠. 그리고 스위프트 엣지의 키보드의 느낌은 그램보다는 갤럭시북 이온에 가깝습니다. 이 영상의 대본은 스위프트 엣지에서 작성했는데요. 이 부분을 타이핑할 때 이미 손에 상당히 피로감이 쌓였습니다. 디스플레이는 이 노트북의 하이라이트입니다. 16대 10 비율의 4K 삼성제 OLED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어 있는데 디스플레이에 대해서는 딱히 흠잡을 데 없이 좋은 디스플레이예요. 물론 글레어 디스플레이를 싫어하거나 OLED 자체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긴 하지만 객관적으로는 넓은 색 영역을 가지고 있고 색 정확도도 매우 뛰어난 편이고 밝기도 400니트 정도로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2022년 말 기준으로 고해상도 OLED 디스플레이가 엄청난 셀링 포인트가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당장 2.8K 해상도에 90Hz 주사율 OLED 디스플레이 달린 젠북이 이번 G마켓 세일 때 79만원인가 69만원인가에 팔리지 않았었나? 16인치 화면 크기 기준으로 풀 HD랑 4K는 체감 차이가 많이 나지만 QHD랑 4K는 그렇게 크게 체감이 안 된다는 점도 있고요. LG 그램의 QHD IPS 디스플레이와 비교해서 해상도, 밝기, 색 정확도에서 모두 더 우월하긴 합니다. 하지만 그램의 디스플레이 역시 대부분의 일상적인 용도로는 전혀 나쁘지 않은 디스플레이이긴 했죠. 스피커는 노트북의 양측면에 바닥을 향하고 있는데요. 사실 스피커는 굉장히 나쁠 거라고 예상하고 들어서 그런지 제 생각만큼 나쁘진 않았습니다. 특히 DTS 오디오 프로세싱에서 트래블, 보컬, 베이스 부스트를 모두 켜고 들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깔끔한 소리가 나오긴 해요. 하지만 이건 기대치가 워낙 낮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거고 깡통 소리가 나는 보급형 윈도우 노트북 스피커 수준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다음으로 성능 측면의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할 말이 꽤 많은데 일단 꼭 하고 싶은 말은 지금 라이젠 램브란트 6800U의 성능은 필요 이상으로 고평가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평가에는 저도 책임이 있어요. 왜냐하면 6800U의 성능 테스트를 40W 정도의 CPU 전력은 거뜬히 버텨내는 싱크북 16 기준으로 했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6800U의 성능이 매우 뛰어나다는 식으로 결론 내렸기 때문이죠. 램브란트가 세잔보다 CPU와 GPU 성능에 많은 향상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AMD는 여기서 인텔스러운 방식으로 성능 향상을 만들어냈습니다. 바로 성능의 기준이 되는 TDP 전력을 올려버린 거죠. 라이젠 5800U의 스펙을 찾아보면 기본 TDP 15W에 설정 가능한 TDP 10에서 20W로 적혀 있는데 6800U의 스펙을 찾아보면 기본 TDP에 대한 내용은 삭제되어 있고 설정 가능한 TDP가 15에서 28W까지로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15W급의 전력을 사용하는 초저전력 울트라북의 경우 6800U의 성능을 온전히 뽑아내지 못할 것이며 전력에 따른 성능 차이 역시 이전보다 커질 거라는 걸 암시합니다. 그리고 성능 측정 수치보다 먼저 이 노트북의 성능 모드와 팬 소음에 대한 얘기부터 해야겠습니다. 이 노트북은 세 가지 성능 모드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펑션키 플러스 F를 누르면 저소음, 표준, 고성능 모드로 전환되는데요. 사실 이게 끝이 아니라 윈도우 옵션 내부에 전원 및 배터리에 들어가면
전원 모드를 설정할 수 있거든요. 이 전원 모드랑 에이서 자체의 성능 모드가 독립적으로 작동하고 서로 다른 팬소음 설정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3곱하기3에서 총 9개의 성능 모드가 존재하는 말이 되고, 심지어 또 어댑터를 꼈냐 뺐냐에 따라서도 성능과 팬소음이 달라지기 때문에 또 곱하기 2해서 총 18개 조합의 성능 세팅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고성능 모드나 대충 균형 모드 정도로 설정하고 노트북 사용하면 문제가 하나 생기는데요. 웹페이지를 로딩한다든가 하는 약간의 부하만 걸려도 바로 팬소음이 치고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팬소음이 조용한 방에서는 굉장히 귀에 거슬리는 높은 피치의 소음을 난다는 게 또 문제인데요. 제가 최근 몇 년간 써본 노트북 중에서 Giontek 슈퍼플라이를 제외하고는 이거만큼 평상시에 팬소음이 귀에 거슬리게 들리는 울트라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벤치마크 중에 나는 최대 소음은 다른 울트라북에 비해서도 오히려 더 데시벨이 낮았었거든요. 그런데 평상시에는 팬이 굉장히 자주 강하게 치고 들어옵니다. 거기다 하나 더, 노트북의 발열을 줄이기 위해서 합판을 띄우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아니면 노트북을 무릎에 올려놓고 쓸 때는 당연히 합판이 바닥에서 떨어질 거고요. 근데 얘는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합판을 바닥에서 띄우면 팬소음이 더 이상해지는데 무슨 문틈 사이로 바람이 새면서 윙 거리는 느낌의 소음이 추가로 생깁니다. 그런데 그럼 평상시에는 저소음 모드를 하고 사용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렇긴 합니다. 어댑터를 분리하고 성능 모드를 낮춰서 쓰면 확실히 인터넷, 유튜브 정도로는 거의 팬이 돌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쓰다 보니까 뭔가 이상하게 노트북이 굼뜨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히 브라우저 자바스크립트 벤치마크인 옥테인 2.0을 돌려봤는데 전원 연결하고 고성능 모드일 때는 64,000점대, 전원 분리하고 저소음 모드로 하면 33,000점대로 거의 점수가 절반이 날아갔습니다. 긱벤치 5에서도 배터리 저소음 모드 시 싱글코어 성능이 반토막이 났고요. 물론 다른 윈도우 울트라북들도 배터리 사용, 절전 모드로 사용하면 성능이 많이 떨어지는 건 맞긴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울트라북들은 굳이 평상시에 저소음이나 절전 모드로 사용할 필요성이 거의 없죠. 옥테인 2.0처럼 싱글코어만 테스트하는 벤치마크에서도 스위프트 엣지는 저소음 모드를 하지 않으면 귀를 찌르는 듯한 소음이 납니다. 근데 제가 지금 갖고 있는 다른 울트라북 요가 슬림 카본 14, 얘도 막 조용한 노트북이라고 하긴 어려운데 극한 성능 모드에서 싱글코어 벤치마크 돌렸을 때 절대 그렇게 거슬리는 소음이 나지 않거든요. 비교해서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결국 스위프트 엣지의 팬소음 특성이 굉장히 좋지 않기 때문에 노이로즈에 걸릴 것 같은 팬소음을 참고 살든가, 아니면 싱글코어 성능이 반토막 나서 굼뜬 노트북 성능을 참고 살든가 이지선다에 걸려버립니다. 뭐 LG 그램도 팬소음이 시끄럽다 이런 평가가 가끔 나오던데, 그램은 가벼운 부하만 줄 때는 절대 시끄러운 노트북이 아닙니다. 스위프트 엣지랑은 비교가 안 돼요. 소음 얘기를 오래 했는데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오래 얘기를 한 거고요. 이제 성능 테스트 결과랑 발열 쪽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시네벤치 R23 고성능 모드 전력과 온도 그래프를 보면 전력은 25W를 쭉 유지하고 대신 CPU의 온도가 94도까지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25W를 감당하기에는 모자란 쿨링 구조라고 할 수 있겠죠. 이때 점수는 싱글 1440, 멀티 9865점으로 싱크북 16에 비하면 멀티코어 점수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저소음 모드, 배터리 사용 시에는 약 15W의 전력, CPU 코어 온도는 약 65도를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다른 벤치마크에서도 저소음 모드에서 싱글코어 점수가 반토막이 났던 것처럼 얘도 반토막이 납니다. 상대적으로 멀티코어 점수는 덜 떨어지네요. 아까 긱벤치 점수는 보여드렸고 PC마크 10 점수를 보면 고성능 모드로 테스트를 했을 때 여기서는 싱크북 16에 비해서 점수가 별로 밀리지 않는군요. 다만 얘는 일상적인 사용 시의 성능을 테스트하는 벤치마크라 테스트 중에 소음이 거의 나지 않는 게 보통인데 스위프트 엣지는 열심히 시끄럽게 펜을 돌리더라고요. 프리미어 프로, 항상 테스트에 사용하는 소니 카메라 4K로 촬영하고 나름 빡센 색보정을 시행한 4K 시퀀스를 4K 유튜브 프리셋으로 인코딩 했을 때 8분 23초가 걸렸고
스펙상 거의 동일한 싱크북 16보다 느린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표준화된 프리미어 프로 성능 테스트인 퓨젯 벤치마크에서는 총점 373점으로 싱크북 16이나 인텔 내장 그래픽 노트북보다 차이 나게 낮은 결과였습니다. 3D마크 결과를 보겠습니다. 싱크북 16과 동일한 RDNA2 680M 내장 그래픽을 사용하고 있지만 성능은 떨어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겠죠. 고성능 모드에서 파이어 스트라이크 그래픽 6580, 피직스 19262점으로 싱크북 16보단 못하지만 MX450보다는 더 높은 그래픽 점수를 보였습니다. 다만 타임스파이에서는 그래픽 점수 2093점으로 싱크북 16은 물론 MX450보다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3D마크 테스트에서는 저소음 모드로 전환하더라도 CPU 점수만 많이 떨어지지 생각보다 GPU 점수는 큰 하락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몇 가지 게임에서도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이 노트북의 해상도는 4K지만 이 노트북에서 4K로 게임을 돌리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서 1920x1200 풀 HD 해상도로 바꿔서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문명 6입니다. 중업, 네이티브 해상도에서 풀 HD 평균 65.3프레임, AI 턴 시간 8.45초로 싱크북 16보다 느린 건 당연하고 MX450보다도 더 프레임이 떨어지며 레노버 슬림5 프로 14의 하위 CPU 모델인 6600HS 내장 그래픽과 비슷한 결과였습니다. 오버워치2 훈련장, 상업, 렌더링 100%에서 평균 64, 1% 하위 22프레임으로 레노버 슬림5 프로 14보다 평균 프레임은 높았지만 중간에 프레임 드랍이 종종 느껴졌고 결국 1% 하위 프레임은 많이 낮게 나왔습니다. 원신, 중업, 비경 플레이 기준으로 평균 37, 1% 하위 26프레임으로 여기서도 6600HS 내장 그래픽과 비슷한 레벨이었습니다. 에이펙스 레전드, 최하옵, 훈련장에서 평균 53, 1% 하위 46프레임으로 여기서는 6600HS보다는 프레임이 높게 나왔지만 MX450보다는 더 낮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배틀그라운드입니다. 국미도, 훈련장 기준으로 평균 47, 1% 하위 34프레임으로 여기서는 6600HS 내장 그래픽과 비슷한 결과였습니다. 종합적으로 게임 성능은 싱크북 16과 비교하면 매우 큰 차이로 성능이 떨어지고 구형 MX450 내장 그래픽보다 못하며 하위 모델인 660M 내장 그래픽과 비슷한 정도의 게임 성능을 보여줍니다. 렘브란트 RDNA2 내장 그래픽이 달렸으니까 게임도 꽤 잘 돌아가겠지? 생각하시는 분이 은근 많은 것 같던데 외장 그래픽 달린 그램을 사면 이거보다 훨씬 게임 잘 돌아갈 거니까 그래픽 성능을 보고 살 거면 그램을 사시는 게 좋겠습니다. 게임 중에 전력과 발열을 확인해보면 게임을 하면서 CPU와 내장 그래픽을 지속적으로 갈구면 고성능 모드에서도 20W 전력을 유지하지 못하고 CPU 패키지 전력은 약 19W 정도로 떨어져서 유지하고 대신 CPU의 온도는 70도 초중반으로 내려갑니다. 다만 여기서 문제는 표면 발열인데요. CPU 센서 온도가 그렇게 높지 않음에도 WASD 키 주변의 표면 온도는 외장 그램과 비슷하거나 그 이상, 그러니까 40도대 후반대에서 50도까지 찍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건 딱 CPU의 위치가 WASD 키 주변이기도 하고 또 노트북의 두께가 워낙 얇다 보니까 발열이 매우 쉽게 손으로 전달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구조상 이거랑 비슷한 문제가 일어났던 노트북이 바로 삼성 갤럭시북 이온이었는데 갤럭시북 프로에서 쿨링 구조를 뜯어 고쳐서 갤북의 발열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됐었죠. 근데 스위프트의 발열 문제는 현재 구조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고 심지어 노트북의 하판을 띄워서 발열 문제를 좀 해결해 보려고 해도 아까 소음 얘기할 때 말했는데 이 노트북은 하판을 띄우면 팬 소음이 더 괴상해지기 때문에 하판은 별로 띄우고 싶지가 않습니다. 게임 중에 팬 소음은 아까 말씀드렸었는데 데시벨 자체는 크지 않은 편입니다만 쿨링 팬 자체가 상당히 거슬리는 높은 피치의 소음을 내는 팬이다 보니까 조용한 느낌은 절대 아닙니다. 배터리는 53.9Wh 용량의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고 용량이 그렇게 크지 않고 4K OLED 디스플레이를 쓰고 있기 때문에 배터리 타임도 짧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화면 밝기 100%, 음량 50%로 유튜브 라이브 아카이브를 연속 재생할 때 약 6시간 50분 정도가 가서 꽤 괜찮은 배터리 타임을 보입니다. LG 그램은 제가 배터리 테스트를 진행할 때 화면 밝기를 50%로 해서 테스트했기 때문에 직접적인 비교가 어렵겠습니다.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이 노트북의 장점은 매우 가볍고 얇은 폼팩터, 4K OLED 디스플레이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무게랑 화면이 노트북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큰 장점이라고 저도 생각해요.
하지만 한국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LG 그램과 삼성 갤럭시북이라는 경량형 노트북들에 대한 접근성이 매우 높습니다. 물론 갤럭시북 프로는 지금도 전 살만한 물건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LG 그램은 2021년 버전부터 괜찮은 물건이라고 평가해 왔고 스위프트 엣지랑은 그 포지션이 완전히 겹치죠. 그런데 스위프트 엣지는 디자인도 그램보다 호불호가 더 갈릴 것 같고 AS 편의성은 비교가 되지 않으며 키보드도 썩 좋지 않고 저전력 렘브란트의 성능도 상당히 실망스러우며 발열은 그램과 비교해도 나은 점이 없으며 팬소음은 시도 때도 없이 내 귀를 찔러서 노이로즈를 일으키고 배터리 효율은 괜찮긴 하지만 그램보다 절대적인 배터리 용량이 많이 작아서 렘브란트의 배터리 효율이라는 장점도 빛이 바랍니다. 그러니까 외장 그래픽 달린 그램 16과 비교해서 스위프트 엣지를 선택해야 할 이유가 거의 없는 거죠. 만약 본인이 전문적인 사진 편집이 노트북의 주 용도이며 맥북 에어나 요슬가 14 같은 건 화면이 작아서 못 쓰겠고 16인치 정도는 됐으면 좋겠는데 무게도 가벼워야 한다. 그렇다면 이 노트북을 구매하셔도 말리지 않겠습니다. 아무래도 그램의 디스플레이는 색상 측면에서 저는 신뢰를 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그런 사람들 이외에 90% 이상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혹시라도 그램과 스위프트 엣지 중에서 고민 중이다 하시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그램으로 가라고 매우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저는 그램과 스위프트 엣지 둘 다 별로 쓸 생각이 없긴 합니다. 대화면 경량형 노트북은 별로 제 취향이 아니라서요. 그럼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다음에 뵐게요.